예, 오늘이 50회입니다. 보니까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이기 때문에 4년이 조금 지난 거고요. 그래서 아주 그동안에 이렇게 서로 만남을 가지면서 서로 회복을 돕고 또 교제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패밀리 파워는 저울로 가족들이 건강하게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서로 상부상조하기 위한 소사이어티입니다. 더 나아가서 다른 저울로 가족들을 돕기 위한 소사이어티입니다. 에, 늘 제가 이것을 반복해서 얘기하는데요. 우리 저울로와 가족들을 VVIP로 모십니다. 그래서 우리 VVIP의 V는 우리의 비전, 그래서 패밀리 파워, 우리 이 정모를 통해서 참여하는 나와 내 가족이 회복되어서 다른 고통의 사람과 그 가족을 강력하게 돕는 날을 꿈꾼다 하는 그러한 비전을 갖고 이제 하고 있는데 뭐 이미 이 비전이 상당히 많이 성취되고 있는 것들을 느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밸류, 첫째 저울러와 울러가 가장 심각한 정신질환에서도 여기 완치가 가능함을 믿는다 할 때 완치는 정확한 의미에서는 관해, 우리가 병이 있지만 더불어서 살면서 일상의 삶을 그래도 온전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상태, 그것을 말합니다. 그러한 의미의 완치 가능하다. 어떤 경우에는 병 인자도 없어지는 경우도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보니까 아주 드물게. 예. 그다음에 두 번째, 저울로와 우울로의 회복을 위한 이 패밀리 파워, 가정의 힘을 믿는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포노사피엔스 시대. 우리가 다 지금 스마트폰으로나 이렇게 이제 지구적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그 시대의 비대면 소통의 회복력을 믿는다 하는 그러한 밸류를 가지고 우리들의 정체성은 아이덴티티는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우리가 스타가 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스타 메이커가 된다 하는 그러한 좀 정체성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프라이드는 저울러와 울러인가 저울러와 울러 가족인 것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그래서 자랑스러운 것들이 꽤 많죠. 꽤 많은데 아직 그 겪어가고 계신 분들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또 참인지 그런 것들을 좀 의아하게 여기실 수 있는데 아마 경험이 되시리라고 생각하고요. 예. 예, 몇 가지 아나운스먼트를 먼저 하면은 우리 패밀리 파워 51회 이 다음 달 거는 9월 28일 날 여기 우리 이은정 더불어숲 센터장님이십니다. 또 다큐멘터리 감독이기도 하신데 이 특별히 이 북세라피로 조현병 또는 조현적 정동장애, 그러니까 사고 장애가 있는 환우들의 인지행동 치료 경험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너무 좋다 생각을 했고 또 제가 좀 많이 배우고 싶고 또 여러분들하고도 같이 나누고 특별히 지금 우리 둘째 아들 그레이도 여기 좀 들어오도록 초청했는데 이런 또 기회도 가지면 좋겠다 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은정 센터장님은 이런 그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고 요거 이제 북세라피를 통해 가지고 그런 사고장애가 있는 분들의 그런데 제가 결과들을 보니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저렇게 좋아질 수가 있나? 하는 그 정말 의아할 정도로 그래서 다음 달에는 또 우리 센터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줌으로 하는 모임이 두 종류가 있는데 한 달에 한 번 하는 패밀리 파워는 특정 종교에 관계없이 누구나 월 1회 매월 마지막 토요일 날 이렇게 모이는 거고 조은의 아둘람은 크리스찬과 기독교에 관심 있는 사람 크리스찬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관심 있으면은 오실 수 있고요. 매주 일요일 날 오후 4시부터 5시 반 사이에 해서 여기가
지난주 아마 152회를 했나 그래요. 그래서 이제 3년이 다 되어 갑니다. 그래서 내일은 우리 백중원 전도사님이 하나님의 자녀가 시험을 상대하는 법 해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우리 조울러로서 잘 극복하면서 또 이제 사역을 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는데 내일 그런 아둘람 모임에서 이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관심 갖고 다 들어오시면 아주 좋을 거예요. 그동안에 이제 우리 패밀리 파워에서는 영화를 활용한 사람 돌봄 이론 한 거의 1년에 걸쳐서 이렇게 해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게스트 스피커로는 여러 이런 전문가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또 우리 자체에서 우리 최고 선생님 주영주 사모님, 또 지난번에 수잔 정박사님은 온라인으로도 했지만 직접 한국에 오셔서 조울증과 ADHD 아주 좋은 시간 가졌었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번개 열린 대화에서 조울증 환우의 직장 생활, 그래서 아주 재밌게 우리가 대화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최원영 교수님, 여러분들에게 이미 다 광고가 돼 있는데 제가 너무 좋아하고 또 존경하고 또 사랑하는 그런 교수님이십니다. 자, 이제 그 상담 최신의 이론의 관점으로 이해하는 조울증의 원인과 회복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소개받은 최은영입니다. 휘플 트리니티 신학대학원 대학교에서 기독교 상담을 가르치고 있고요.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들 패밀리 파워 50번째 네네. 이렇게 초대를 받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특별히 오성 교사님은 제가 대학 때 선생님으로 모신 분이라 또 더 감회가 새롭고, 제가 오늘 대학생 때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기분이. 예, 그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실 때 제가 학생이었기 때문에 저도 이제 학생이 된 기분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저한테도 매우 영광스럽고 감사한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니까 50회까지, 지금 4년이 좀 넘는 시간까지 서로 모여서 아픔도 나누시고, 또 어떻게 돕는 게 도움이 됐다는 경험도 나누시고, 또 걱정도 나누시고, 그러시면서 이렇게 함께 이 모임을 꾸려가시는 모습이 저한테는 매우 감탄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해오신 모든 서로를 향한 사랑, 가족을 향한 사랑, 그리고 같이 일구어낸 이 모든 노력의 결과물을 제가 축하드리고요. 이제 제 강의를 시작을 해볼 텐데요. 여러분들이 아마 저보다는 조울증 전문가실 거라고 믿어요.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많이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조울증이라고 하는 건 아까 고성 교사님도 관해라는 표현을 써주셨는데 이게 가족력이 굉장히 뚜렷한 병이잖아요. 거기에 재발이 굉장히 쉽게 될 수 있는 병이란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어쩌면은 우리가 이렇게 서로 모여서 이야기 나누면서 평생 잘 관리를 해 나가야 되는 그런 병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 발병하지 않았으면 가장 좋았겠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DNA가 자극이 되면서 저희들이 이제 발병을 하게 되기도 하고 또 발병한 가족들과 같이 살아야 되기도 하고 이러는 상황인데요. 재발이 잘 되면서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몸의 병 중에는 고혈압이나 당뇨병 여러분 아시죠? 예, 고혈압이나 당뇨병이 사실 잘 관리하면 평생 재발하지 않고 잘 살 수 있는 병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많은 정신과 의사분들의 강의를 들으시고 약물을 또 사용하시고 그러시면서 이 생물학적인 관리들을 굉장히 잘 해 오셨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러면 오늘 최신 상담 이론으로 본 조울증의 원인과 회복이라고 하는 이 강의는 어떤 성격을 갖게 될까 제가 고민을 해봤는데요. 결국은 왜 우리가 고혈압이나 당뇨병도 어떻게 예방하는가, 또 어떻게 관리하는가, 뭐 예를 들면은 어떻게 시기를 우리가 조절하는가, 어떻게 운동할까,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에 대한 이제 병원에서의 교육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오늘 이 시간은 어쩌면은 조울증에 관한 심리교육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시간이 제가 준비하면서 매우 떨렸어요. 그리고 굉장히 조심스럽기도 하고. 왜냐하면은 제가 드리는 이야기 안에 사실은 여러분의 이야기가 언급이 될 수도 있고 연결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들한테는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고 아니라고 여러분들이 그 거부감이 생길 수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 편안하게 이거는 나한테 해당이 안 돼. 그리고 이렇게 밀쳐내시면 돼요. 왜냐하면 오늘 제가 이론을 소개하잖아요. 근데 이론이라는 거는 현실, 그러니까 팩트 중심의 사람들의 삶을 계속 관찰하고 또 관찰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상담적인 처치들을 해보고, 예. 그러다가 그것이 아마 이런 것일 거야 라고 하는 모델이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그 모델을 조금 더 정교하게 체계화한 것이 이론이란 말이죠. 예.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현실이 더 정확할까요? 이론이 더 정확할까요? 현실이 더 정확한 거예요. 여기 계신 모두가 겪으신 그 과거의 이야기, 내가 겪은 것, 그게 훨씬 더 정확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모델링하고 다시 한번 체계화한 것이 이론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진짜 이야기가, 여러분의 현실이 이 이론 안에 정확하게 다 담기지 않을 수 있고 또 이 이론하고 다 정확하게 연결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다만 오늘 제가 이런 말씀을 이제 나누려고 했던 것은 그래도 상담학자들이 또 상담을 하는 사람들이 이러저러한 우울증, 조울증 환자분들을 만나보니까 이렇게 발병을 하게 되고 또 이렇게 회복을 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그런 근사값들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때 한번 그냥 이거는 내 얘기일 수 있겠다. 나는 여기엔 해당이 안 될 수 있겠다. 여러분들 아마 짐작하실 거예요. 상담 이론은 기본적으로 관계 중심적이거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과거 이야기를 많이 다루게 되잖아요. 그러면 과거의 관계, 그러면 누구예요? 과거에 맺었던 관계가. 가족이란 말이에요. 그죠? 패밀리 파워에 모이신 여러분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어쩌면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할머니, 할아버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여러분의 아버지와 어머니, 여러분의 그렇죠. 아버지와 어머니, 가족들의 이야기하고도 연결될 수 있는 이야기인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냥 아주 짧은 시간, 이렇게 딱 정리해서 드리는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다소 무례하게 들릴 수도 있고, 또 여러분에게는 또 좀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예, 근데 그러한 여러 가지를 제가 다 고려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발병해서 이렇게 사람들은 상담적으로 개입을 해서 이렇게 회복을 시킨단다, 라고 하는 어느 하나의 그림을 여러분들이 가지실 수 있다 그러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제가 용기를 냈어요. 그래서 혹시 제 이야기가 불편하게 들리신다면 널리 양해해 주시고, 또 제 이야기 안에 여러분의 이야기가 담길 수 있다면
그것은 또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취해 주시고, 그러면서 오늘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화면 볼게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강의는 이렇게 진행이 될 거예요. 조울증에 대한 생물학적인 이해가 아니라 심리적인 이해. 예. 두 번째는 심리적 이해 가운데 전통 정신역동 이론으로 본 우울증과 조울증을 제가 비교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도 고성교사님께서 조울러, 우울러 이렇게 다 같이 언급을 해주시잖아요. 그때 제가 알았어요. 여러분들도 이미 알고 계시다는 것을요. 조울증을 이해하려면 우울증을 이해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조울증은 우울증의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울증의 발병 기제하고 굉장히 유사한데 우울증 환자들이 경험하는 것을 조금 다른 방식으로 보상하는 거죠. 예,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울증 환자들은 그래 내가 잘못했지, 내가 문제지, 내가 실패자지. 그리고 자기를 비난하고 죄책감을 자기 것으로 가져간다면 똑같은 상황에서 조울증 환자분들은 아니야, 내가 뭘 잘못했어. 내가 잘못한 건 그렇게 많지 않지. 나는 실패자가 아니지. 내가 왜 실패자야? 내가 쪼그라들고 실패해가는 그 모습을 보고 싶지 않기 때문에 보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또 뭔가 이렇게 보상할 수 있는 행동이나 공격할 수 있는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된다는 측면에서 차이가 날 뿐이지 사실은 뿌리는 같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전통 정신역동 이론으로 본 조울증과 우울증을 우울증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면서 서로 이렇게 좀 양쪽을 비교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신 상담 이론으로 본 우울증과 조울증. 그래서 세 가지를 준비했어요. 3세대 인지 상담 이론인 수용전형 치료, 그리고 최근에 가장 핫한 내면 가족 체계 치료, Internal Family Systems Theory라 그래요. Internal Family Systems Theory. 그 다음 세 번째는 이제 전통 고전 정신역동 이론이 있다면 이제 현대 정신 분석 이론, 신정신 역동 이론이라고도 하는데요. 그 통틀어서 저희가 대상관계 이론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대상관계 이론 가운데 허엇이라고 하는 분이 만든 자기심리학 이론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이론을 아주 이렇게 그 브리핑을 하는 거죠. 아주 짧게 카메라 샷을 딱딱 제가 이렇게 찍으면서 요 세 가지 이론들로 조울증이 어떻게 이해되고 또 개입될 수 있는지 그렇게 간략히 말씀을 드린 후에 최근에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읽게 된 사례 하나를 제가 소개해 드리겠어요. 2021년도에 조울증 환자를 한 2년 가까이 58회 이 논문을 쓴 저자가 상담을 했더라고요. 예, 그 정신 분석적인 관점으로 상담을 했어요. 그런데 상당히 많이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거를 단일 사례 연구라고 하는데요. 이분 저자가 직접 상담한 자신의 상담 사례를 논문으로 만든 단일 사례 연구 하나를 제가 소개하고 여러분들의 질의응답을 제가 좀 받고 그리고 저는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약물 치료와 상담 치료를 한번 제가 먼저 비교를 해 볼게요. 제가 약학 전공을 했잖아요. 예, 제가 약학과 다니면서 4학년 때 뇌신경계 약물에 대해서 한번 쭉 한 학기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 당시엔 얼마나 철이 없었냐 하면요. 그 이야기를 듣다가 한 3월까지 듣고는 안 듣고 뛰쳐나왔어요. 왜냐하면 이 존엄한 인간의 뇌에서 일어나는 일을 한낱 약물로 조절을 한다고? 22살 때 저는 그렇게 철이 없었어요. 그래서 듣다 말고, 아, 이건 아니지. 그리고는 교육학과에 가가지고 교육철학, 교육사회학, 교육심리 뭐 이런 걸 듣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한 30년이 지나고 나서 제가 그동안 많은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여러 가지 지혜는 다 사용할 만하다. 이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하나님의 일, 또 인간의 선한 일을 이룬다라는 걸 제가 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받았던 그 약물 치료 굉장히 중요했죠. 증상을 완화하는 데는 그만한 게 없었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그 조울증에 대한 약물 치료는 서양 약물이 다 대증 치료를 기본으로 하고 있거든요. 대증요법이죠. 무슨 말이냐면 열이 나면 열을 떨어뜨리는 기능의 약을 넣는 거예요. 기분 조절이 안 되면 그냥 뇌에서 기분이 조절될 수 있도록 약물을 여기다 넣는 거죠. 예, 기침을 하면요. 예, 기침하지 않도록 그냥 그 증상에 대한 약을 쓰는 게 서양의 약학이에요. 한방 치료는 어떨까요? 그렇다면. 한방 치료는 물론 대증요법을 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혈류를 개선하고 근을 강화시키고 면역을 강화하는 보약의 기능이 훨씬 더 강하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난 12월에 한 열흘 동안 한방병원에 입원을 했었어요. 왜냐하면은 저도 계속 앉아서 목을 앞으로 숙이고 모니터를 봤더니 목 디스크가 오고 허리 디스크가 온 거예요. 안 해본 게 없었어요. 거기 갈 때까지. 일단 통증 치료했죠. 네. 그리고 스테로이드도 뭐 해보고 뭐 여러 가지를 하다가 도저히 안 돼서 이제 한방병원에 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한방병원에서 처음으로 저를 진찰하셨던 의사분이 제가 어떻게 병을 관리했는지를 들어보시더니 아, 여러 가지를 다 해보셨군요. 그런데 사실 통증을 치료하는 것은 어, 몸을 보호하고 운동을 하는 데까지는 도움이 되지만 계속 통증만 잡고 있으면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긴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는 몸의 통증은 첫 번째는 내 몸의 어느 부분이 고장났는가를 알려주는 신호라는 거예요. 내 몸이 어떻게 고장이 났길래 지금 이렇게 아픈가 하는 이제 신호를 보내는 것이고, 두 번째는 통증만 계속 잡다 보면은 통증이 하고 있는 그 보호 역할, 프로텍션 하는 역할, 어느 한 부분을 아프니까 안 쓰게 하려고, 나를 보호하려고, 지금 아픈 건데, 그거를 계속 그냥 조절을 하다 보면은 내가 정말 아픈 부분들이 더 쓰게 되고 더 아파지고 이러니까 보통은 그렇게 도움이 크게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그러시고 이제 제가 받은 치료는 한방에서 운동 어떻게 하는가, 그 다음에 근력 어떻게 강화하는가, 그 다음에 자세를 어떻게 똑바로 잡는가, 예,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연습을 한 열흘 하고 나왔어요. 제가 왜 오늘 이제 처음에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어, 물론 정신과 의사분들도 상담을 잘 하시는 분들 저는 알아요. 예, 그리고 그분들의 이 면담은 매우 도움이 되죠. 예, 그분들은 어쩌면은 양방과 한방을 동시에 다 하고 계신 분이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생물학적으로 뇌에 약도 넣어주시고, 원인이 되는 것에 대한 이제 진료도 해주시고. 그런데 만약에 그런 상담적인 방법이 아닌 그냥 이런 생물학적인 방법만을 계속 쓴다고 하면 그거는 마치 몸과 비유하면은 통증만 잡는 것이고 어떻게 운동하고 어떻게 자세를 잡아서 어떻게 내가 통증 없이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우리가 잘 배울 수 있는 길은 아니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 점에서 상담 치료는 운동 어떻게 할까? 또 어떻게 자세 잡을까? 그다음에 어떻게 근력을 키울까? 여기에 해당되는 이야기일 수도 있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조울증 약물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아실 텐데, 약물학적으로 보면은요, 이 뇌신경계에 작동하는 약물은 크게 지금 이 네 가지밖에 없어요. 이 네 가지 중에 다른 것하고 달리 조울증에만 특별하게 처방이 되는 게 기분 조절제지요. 예, 왜 기분 조절제가 필요하냐면 우울증 상태와 조증 상태의 조절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울증, 조증 상태가 좀 밸런스를 맞추면서 조절될 수 있도록 작동되는 약물, 대표적인 게 리튬, 그다음에 발프로산, 칼바마제핀 이런 종류들은 기분 조절제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조우울증이기 때문에 우울기에 접어들면은 굉장히 다운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그 증상에 대한 대증 치료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우울제를 쓸 수 있고 또 우리도 불안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불안에 대한 증상을 감소시키기 위한 항불안제.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망상 상태나, 그죠? 조금 현실감을 내가 잃는 것 같다 할 때는 병원에서 이제 항정신병제, 항정신병제 처방을 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의 원리는 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대증 치료라는 거죠. 예, 환자가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여러 정신적인, 심리적인 증상들에 따라서 그냥, 우울하면 항우울, 불안하면 항불안, 그다음에 뭐 망상이나 현실감이 없어질 것 같을 때는 항정신병 약, 그다음에 특별하게 조울증에는 기분조절제. 예,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가 복합적으로 우리의 증상에 따라 다 처방이 될 수 있고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약물 치료들을 익숙하게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뭐 운동하기, 근력 개선하기, 뭐 자세 교정하기 이런 방법으로 이제 저의 이 목 디스크와 허리 디스크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데요. 어, 가- 똑같은 병이라고 생각을 하면 결국 회복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나의 병에 대한 설명력을 습득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왜 목 디스크가 왔을까요? 목을 이렇게 빼고 너무 오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왜 이 병이 만들어졌을까? 생겼을까? 다시 말하면 발병한 자신, 그리고 오늘 제가 거듭 말씀드려요. 여기 계신 가족분들, 대한민국의 탑 오브 탑이에요. 여러분들이 계셔서 조울러들이, 조울증 환자와 가족들이 지금 큰 도움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미 회복을 시작하셨고, 다른 사람들의 회복을 돕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은 정말 탑 오브 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편한 이야기들이 있다는 거죠. 어, 어떤 경우에 조울증이 발병해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과거의 관계 경험, 그 과거의 관계 경험에 우리의 조상들과 여기 계신 부모님들이 다 연루가 돼 있잖아요. 예, 그런 점에서 굉장히 불편하다고요. 힘들다고요, 듣기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조울증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서 받아들이실 수 있다 그러면 이 병에 대한 설명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병은 발병한단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왜 생겼는지를 알면 어떻게 회복하는지에 대한 길도 함께 찾아갈 수 있겠죠. 제가 지난 1월 초에 이제 한방병원에서 퇴원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8월이 됐는데요. 지금까지 제가 아침마다 빠뜨리지 않고 하는 루틴이 있어요. 폼롤러로 스트레칭 하는 거거든요. 폼롤러로 목부터 시작해서 이 어깨, 가슴, 이런 데를 어떻게 펴는지, 예, 이런 거를 지금 계속, 오늘도 제가 했단 말이에요, 이 운동을. 예. 그런데 알려줬어요, 병원에서. 당신은 목이 이렇게 굽었기 때문에 목을 뒤쪽으로 이렇게 젖히고, 폼돌러 가슴에 대고 뒤로 2분 있어야 된다. 예, 이걸 제가 배웠기 때문에, 이 원리를 알기 때문에 저도 프랙티스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몸의 병과 마음의 병이 비슷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발병이 되고 어려워졌구나를 알면 설명력이 생기면 그러면 어떻게 회복하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잘 알아가고 또 그 길을 함께 도울 수가 있다는 측면에서 제가 오늘 강의를 준비하는 거고 두 번째는 이해가 되면 그 다음에는 선택권이 여러분께 가게 되죠. 이 이해가 되는 과정에서도 아까 말씀드렸어요. 받아들일 거냐, 내칠 거냐, 여러분이 선택하실 수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해가 됐어요. 받아도 또 드렸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신 만큼, 깨달으신 만큼 내가 자발적으로 이런 것, 저런 거를 선택해 볼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것도 자율적으로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는 거겠죠. 예, 그래서 저는 이게 인간에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존엄하게 사는데 나에 대해서 내가 알아가는 거. 그렇죠? 그냥 원인도 모르고 이유도 모른 채 병원에서 의사들이 주는 약만 그냥 계속 먹으면서 그렇게 지낼 것인가? 아니면 내가 조금 이 병에 대해서 알고 설명력을 가진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인간으로서 깨달은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좋은 것을 한번 선택해 나가 볼 것인가. 저는 이런 자율감, 또 선택, 그 다음에 나에 대한 어떤 성찰, 알아가는 과정. 이것이 사람들이 존엄하게 인간됨을 유지하며 사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하고 저는 이제 그런 과정을 조금 함께 나누어 보고 싶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전통 정신역동 이론으로 본 우울증과 조울증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어, 먼저 제가 여기서 우울증과 조울증을 왼쪽하고 오른쪽 칼럼으로 이렇게 나눠 놨는데 이 비교하는 5가지 영역은 이렇습니다. 발달의 초기 경험, 두 번째는 성격의 특징, 세 번째는 발현되는 역동, 네 번째는 방어 기제, 그다음 5번째는 자원, 재능, 리소스, 예, 이런 말씀을 비교를 하면서 드릴게요. 여러분 비교를 한다는 것은 절대적인 게 아니죠. 예, 비교라고 하는 단어 안에는 상대적이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기 제가 말씀드리는 게 우울증 그러면 이게 다 이렇고 조울증 그러면 다 저렇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우울과 조울을 조금 더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상대적으로 이런 특징들이 조금 더 있다 이런 것이라는 말이에요. 예, 절대적인 건 아니고요. 그래서 우울증 환자들의 초기 경험을 보니까 조울증 환자들보다는 조금은 좀 따뜻하고 안정된 관계에서 자랐다. 이런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게 어떤 뜻이에요? 그럼 조울증 환자들은요? 우울증 환자들보다 관계가 좀 더 춥고, 어릴 때 관계가 좀 더 춥고, 더 슬프고, 더 화나고, Recording in progress. 예, 좀 더 관계에서 어렵고, 더 힘들고, 예, 이런 거를 그냥 한마디로 관계의 상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의 부모님들에 대해서 나쁘게 기억하고 싶지 않은 습관이 있죠. 예, 우리의 부모님들은 우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신 분들 맞아요. 우리의 부모님들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신 분들 맞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살던 시대 환경도 있고 상황도 있고 그분들의 한계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우리도 잘 몰랐지만 그분들하고 살면서 꼭 우리가 얻었으면 했던 것들을 잃어버렸던 경험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잃어버린 것 안에 나한테 좀 더 따뜻했으면, 나한테 좀 더 자랑스러웠으면, 나한테 좀 더, 좀 빛나는 분이었으면, 나한테 좀 더 억울하지 않았으면, 나한테 좀 더 화가 나지 않았으면,
나한테 조금 더 함께 있어 줬으면, 뭐 이런 여러 가지 상실들의 경험이 다시 말씀드려요. 비교적으로, 상대적으로 우울한 분들보다는 조금 더 경험이 됐지 않았겠나 이렇게 이론가들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 성격의 특징을 보면은 이것도 이제 비교한다는 말씀을 자꾸 강조해서 제가 드려요. 우울한 분들은 강력한 초자라고 하는 것을 자꾸 이야기해요. 프로이드의 관점에서 보면. 뭐냐면은 프로이드가 여러분들 이제 기본적으로 아실 거예요. 성격을 이루는 그 세 가지 구조 가운데 이드, 슈퍼이고, 그다음에 이고, 그러니까 원유, 초자, 자, 이 세 가지 구조 중에 우울한 사람들이 가장 강력하게 발달시키는 것은 초자하다. 예, 초자는 뭐냐면 적어도 이렇게 살아야 돼, 사람이라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는 이게 맞는 거야. 우리가 여기 종교를 가진 분들은 우리의 종교 신념 체계로는 이렇게 하는 게 절대적으로 맞는 거지. 예, 이런 기준이 상당히 높다는 거예요. 예, 기준이 굉장히 높아지니까 양심적으로 도덕적으로 이렇게는 사는 게 당연한 거야 라고 하는 이 초자, 양심과 도덕의 원리를 따라 움직이는 이 초자가 강력해지는 거거든요. 본능을 따라 사는 분들, 반사회적인 성격을 가지게 되겠죠? 네, 내가 찌르고 싶으면 찌르고, 죽이고 싶으면 죽이고, 좀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예, 그들은 초자가 전혀 발달되지 않은 분들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우울한 분들의 대부분은 굉장히 선하고 따뜻하고 좋은 분들이 많아요. 예, 우울한 분들은 참 따뜻하고 좋은 분들이 많다고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조울증 환자들은 이 고통을 회피하고 싶다 할 때 이 고통의 정체는 뭘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조울증은 늘 우울증하고 짝을 이룬다고요. 예, 그러면 조울증을 이해하려면 우울증, 뿌리를 이해해야 되는데, 이 우울한 분들의 고통은 그거 아니겠어요? 나는 실패자다. 나는 실패자다. 나는 잘못했다. 나는 더 잘했어야 됐다. 이런 어떤 무력감, 무가치감, 무능력감, 실패감, 예, 이런 것들이 고통의 뿌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우울하는 분들은 그냥 훅 집어삼킨 거고요. 그렇지, 내가 그런 사람이지. 그러면 우울해지고, 아, 나는 어쩌면 인생 우리 아버지 어머니만큼 또는 아버지 어머니가 기대하는 만큼 또는 대한민국 사회가 나에게 기대하는 만큼 잘 살고 있지 못해. 예. 여기서 오는 실패감, 이게 고통인데, 그것을 조울증 분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회피하고, 부인하고, 난 아니야. 나는 그런 사람 아니야. 거기에 이제 보상기제라는 말이 가장 많이 나오죠. 조울증은 우울증의 보상기제다. 예.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나는 그렇지 않지 하고 부인하고 나를 고양시켜서 나를 괜찮은 사람으로 띄워놔야 나의 이 실패감이 보상이 된다. 이렇게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조울증 분들은 고통을 회피하고 조금 더 고양된 기분, 그다음에 실패감을 보상하고자 하는 그런 성격의 특징을 더 상대적으로 갖게 된다. 이런 말씀이고요. 세 번째, 어떻게 발현이 되는가? 우울한 분들, 강박적 죄책감이라고 프로이드가 표현을 해놨어요. 자신을 향한 강박적인 죄책감. 이 계속 반복되면서 나를 괴롭히죠. 조울증 분들은 말씀드린 대로 이 강박적 죄책감, 나는 이것밖에 안 되지, 나는 왜 이렇게 못하지. 물론 여기에는 수치감과 죄책감은 잘 구별이 돼야 되지만요. 그것에 대한 부인과 보상, 난 그렇지 않아. 나는 더 괜찮은 사람이지. 라고 이것을 보상을 하는 그 시즌에 조증이 발현하는 게 아니겠나라고 이제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론가들이요. 예, 저는 현실은 잘 몰라요.
이 현실은 여러분들이 가장 정확하게 아십니다. 그러나 이것을 포뮬레이션을 해놓고 모델링을 하는 이론가들은 이 보상기제로 우울의 보상으로 조언을 보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방어기제예요. 디펜스 메커니즘이죠. 우울한 분들에게 지배적으로 작동이 되는 방어기제는 내사 방어다라고 밝혀져 있습니다. 내사라고 하는 것은 영어 표현으로 인트로젝션이에요. 인트로젝션이란 건 어떤 뜻이냐 하면 내가 태어나서 살면서 내 부모님, 주로 부모님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정서, 부모님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가치, 부모님들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생각, 이런 것들이 있어요. 또는 내가 부모로부터 직접 받는 건 아니지만 부모님의 삶을 관찰하면서 또는 대한민국 사회에 내가 속한 지역 사회에서 그 마을에서 살면서 내가 자라났던 그 고향집에서 살면서 사람들은 이런 게 중요하다 그러지 사람들은 이렇게 살라고 하지 이런 가치나 여러분들이 고향에서 느꼈던 그 정서들이 있잖아요. 감정들, 분위기, 이런 것들을 필터링 없이 여과하지 않고 그냥 내 안으로 쑥 집어넣는다는 거를 우리가 내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르지 않고 그거를 내 안에 맞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가치야. 맞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가 살아가야 될 기준이야. 이거를 그냥 내가 여과하지 않고 만들어 놓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내사 방어가 지배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하나는 이상화, 아이디얼라이제이션 방어가 상대적으로 더 지배적이다. 어떤 뜻이냐 하면은요. 이분들이 초자가 개발이 되고 그다음에 기준이 높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을 살필 때 와, 저분은 참 대단한 분이야. 저렇게 살면 정말 좋겠어. 라고 하는 자신의 이상을 만들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하고 나를 비교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닮고 싶은 엄청나게 훌륭하고 괜찮은 대단한 어른. 그 어른하고 그분을 이상화해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그하고 나를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늘 어떻죠? 늘 쫄리잖아요. 나는 늘 거기까지 가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겉 봐. 나는 별 볼 일 없잖아. 나는 아무것도 아니잖아. 이렇게 되면서 다시 우울 기제로 들어가는데 그런 점에서 이상화를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러면 비교적으로 조울증 환자분들은 방어 자체가 이렇겠죠. 우울한 그 시즌에는 내사와 이상화가 지배적으로 움직이겠죠. 그죠? 그러나 계속 이렇게 있다가는 내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 하는 디나이얼, 부인. 나는 그렇지 않아. 그걸 부인하고 그 다음에 행동화 방어를 한다. 여기에서 이제 보상 메커니즘이 움직이게 된다고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때요? 어떤 분이 나는 정말 얼굴이 별로야. 나는 정말 못생겼잖아. 나는 나같이 못생긴 사람 본 적이 없네. 이거 그냥 극단적으로 제가 표현하는 겁니다. 나는 너무 별론데, 얼굴이. 그런데 그렇게 계속 있으면 힘드니까 어느 날 나를 향해서, 너 참 괜찮은데? 나는 네가 좋은데? 그런 대상이 딱 등장을 하면 행동화 방어가 튀어나오게 된다는 거죠. 충동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 좋다는 사람 따라가서 그 사람 사랑 받는 거예요. 그가 주는 사랑을 그냥 어떻게 보면 좀 무분별하게 그러다가 여기 성애화 그러다가 성관계를 맺을 수도 있고 그러다 중독적이 될 수도 있고 그러면서 도발적인 행동도 일어날 수 있고 그 다음에 뭔가를 나를 예쁘게 하는 뭔가를 막 살 수도 있고 그게 옷이든 화장품이든 그걸 막 살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말씀이 부인과 행동화에 대한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우울증의 이상화하고 비교해서 평가절하라고 하는 건 어떤 뜻이냐 하면,
아까 이상화도 나에게 어른, 나에게 내 주변 권위자에 대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걸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평가절하도 마찬가지로 내 주변의 어른들, 내 주변에 나를 돌봐줄 수 있을 것 같은 사람들, 내가 좀 의지할 수 있을 것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을 보면서, 저 정도 어른이면은 괜찮을 것 같아. 저 정도 어른이면은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아. 아, 저 정도 어른이면 내가 의지하고 살 수 있을 것 같아. 예, 이렇게 하다가 평가절하라는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완전히 값어치를 내려치는 거죠. 저 바닥에다 내 동댕이 치는 거예요. 어떨 때 그러냐 하면, 나의 기준에 그가 도달하지 못할 때, 또는 그가 나를 버릴 것 같을 때, 그가 나를 함부로 할 것 같을 때. 그 왜 그러냐 하면 초기 경험이 그 관계에 상실이 있다 했잖아요. 내가 경험했던 내 권위자들, 내 부모와의 경험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도 나를 진짜 별로로 했는데, 그 사람도 나를 버렸는데, 그 사람도 나한테 화냈는데, 그 사람도 너무 무능했는데, 이렇게 되면 내가 따라가고 싶고 기대고 싶었던 그 사람조차도 나의 과거 어른처럼 그냥 내동댕이 쳐버리는 거죠. 평가절. 그래서 방어 기제에 대한 두 가지를 조금 비교를 해봤고요. 네, 다섯 번째. 그러나 우울증과 조울증 환자들이 특별하게 가지고 있는 재능, 자원이 있다는 거예요. 예, 우울한 분들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정서적으로 민감해요. 예민하다는 거죠. 그리고 따뜻해요. 그래서 어, 사람들이 우울한 사람들은 참 착하고 따뜻하고 좋아 이런 인상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서적으로 민감하면 다른 사람들의 불편함이나 상함을 금방 알아차리거든요. 예, 금방 알아차리고 그걸 배려하게 되고. 예, 그리고 이분들이 도덕적으로 기준이 높은 분들이니까 뭐 선을 넘으면서 함부로 하지 않게 되고. 예, 이런 것들은 이분들이 갖고 있는 굉장히 좋은 자원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어,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나를 너무 비하하는 거죠. 예, 나를 너무 자책하는 거죠. 근데 조울증은 상대적으로 어떤 자원이 더 있냐 하면 이분들은 유머도 있고 굉장히 에너지도 높고 쾌활하시고 이런 굉장히 또 상대적으로 좋은 그런 자원들을 갖고 있다는 것들이 이제 여러 경험을 통해서 이제 알려져 있어요. 네,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이제는 뭐 어떻게 보면 오늘의 본론이 있네요. 최신 상담 이론으로 본 우울과 조울. 그래서 첫 번째 3세대 인지 상담. 이것을 수용 전념 치료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주 짧지만 제가 조금 이렇게 그 스케치를 해볼게요. 왜 3세대 인지 상담일까요? 3세대 인지 상담이라는 건 1세대와 2세대가 있었다는 뜻이죠. 예. 그러면 인지 상담 중에 1세대는 여러분들이 뭐 들어보셨을 수 있는데 행동주의 상담이에요. 예. 그러니까 뭐 우울하지 않도록 행동만 계속 관리해 주는 거죠. 또 조울로 갈 때 기분이 조절될 수 있도록 행동만 관리해 주는 게 1세대 인지 상담이라면 2세대 인지 상담은 다음 시간에 이제 51회에 초대되는 분이 그 2세대 인지 상담을 하시는 분일 수 있어요. 예, 뭐냐 하면은 생각을 바꿔주는 거죠. 사고. 예, 우울증으로 가는 중요한 사고의 양식 또는 조울로 가는 중요한 사고의 양식. 그것을 발견해서 생각의 틀을 바꿔주려고 했던 거가 2세대 인지상담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최신 상담 이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한 10여 년 전부터 그 2세대 인지상담에 대한 비판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우울하지 않고 조울증을 가지 않으려면은 특정한 어떤 사고의 양상을 내가 깨달아서 그거를 통제를 해야 돼요. 계속 그런 생각을 해야만 해요. 그렇죠? 그 사고가 유지가 돼야 내 병이 조절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 한 2010년 경부터
심리학 상담학계에 엄청난 바람, 폭풍처럼 바람이 불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현재 초속 1m의 속도로 조금 바람이 부는 것 같아요. 어머나, 죄송합니다. 제 시리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제 아이패드의 시리가. 네, 잠깐 저희에게 웃음을 주었습니다. 좋습니다, 아주. 네, 바람이 분대요. 그래서 그 엄청난 바람이 뭐냐 하면은요, 통제하고 조절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것도 힘들다. 그리고 또 하나, 너무 통제하고 조절하려다가 병이 생겼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예, 그래서 있는 그대로 내 마음을 한번 열고 보자.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는 나의 진짜 고통, 오늘 지금 제가 우울과 조울 이야기할 때 중요한 고통에 대한 말씀을 드리잖아요. 예, 우울한 사람은 나 실패자다. 예, 조울증을 겪는 분들은 조금 더 아픔이 있죠. 그게 뭐냐 하면은 나는 혼자이다. 나는 버려졌다. 예, 이게 왜 그러냐면은 사실은 그냥 맞벌이 가정이 그럴 수 있어요. 맞벌이 가정. 엄마가 너무 바빴던 가정. 아주 따뜻한 분인데 물리적으로 시간을 많이 못 보내준 가정. 근데 그 아이는 엄마를 계속 바라고 있었던 가정.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이제 처음부터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이 안에 우울증 환자분도 있고 가족분도 같이 있어요.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은 우리를 자책하지 않기를 바래요. 우리를 너무 탓하거나 또 우리 부모님을 너무 탓하거나 그러지 않기를 바래요. 왜냐하면은 사람들은 모두 자기의 한계 안에서 다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도 우리 한계 안에서 최선을 다했고, 우리의 부모님들도 그들의 세대, 그들의 상황 안에서 최선을 다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겪은 진실은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녀가 겪은 진실은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진실의 성격이 나는 혼자인 것 같아. 나는 부모님이 없는 것 같아. 또는 우울증, 우울과 뿌리가 같다고 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나는 우리 부모님의 기준을 맞출 수 없을 것 같아. 나는 우리 부모님을 따라갈 수 없을 것 같아. 또는, 우리 부모님처럼 부끄러운 사람이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 부모님처럼 막 살지 않으려면 나는 어떻게 하면 좋지? 예, 여기에서 시작된 내사, 그죠? 아까 말씀드린 그 내사 방어가 나를 괴롭히면서 나는 정말 이 기준에 못 미달하잖아. 닿질 못하잖아. 그러면서 느끼는 우울감, 실패감. 예, 이것이 복합적으로 조울증 환자분들한테는 같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이야기면 같이 공감하시고 받아들이시면 되고, 아니야, 나는 그런 적이 없어. 그러시면 그냥 내치시면 됩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경험을 이론가들이 다 담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편하게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아무튼요, 제3세대 인지상담은 통제하지 말고 내 고통을 열어서 그냥 보자는 거에 힘들더라. 나는 뭐를 겪었지? 나는 뭐 때문에 힘든 거야? 나는 어떤 상태로 고통스러워하는 거야? 그거를 그냥 있는 그대로 보면 그 안에 유기와 상실감, 우울감, 실패감, 이런 것들이 고스란히 거기 담겨 있을 수 있다는 거죠. 2세대 인지 상담자들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생각이 밝혀지고 나면 나는 실패자가 아니야. 나는 무력하지 않아. 예, 이런 식의 통제를 계속 하는 거라면 제3세대 인지 상담 수용 전념 치료자들은 어떻게 하느냐면 이걸 받잖아요. 예. 그 다음에 통제하고 있는 나도 보는 거예요. 객관화하는 거예요. 나를 열어놓고 객관화 해보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그랬더니, 그 아픔 가운데, 아까 제가 역동치료에서 말씀드렸던 그 아픔을 부인하고, 아니라. 그 다음에
그 아픔을 보상하기 위해서 너무 분주하고 너무 적극적으로 너무 힘들게 뭔가를 열심히 하고 또 충동적으로 또는 약간은 망상적으로 나를 좀 더 괜찮은 사람으로 만들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이랬던 내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거리를 두고 나를 만나보니 그런 모습이 보이는 거죠. 그러면 수용 전념 치료자들은 이 모습을 다 보이고 느끼게 한 뒤에 어떻게 하는가? 그 다음 단계는 수용했으면 이제는 전념하자. 이 차례로 나가는데요. 전념이라는 거는 어떤 뜻이냐 하면은 헌신, 헌신, 투신. 예, 이게 영어로는요. 수용 전념 치료를 액트라 그래요. ACT, 액트라 그러는데 A가 acceptance. 고통과 통제했던 내 모습을 받아들이자. 전념은 영어로 commitment예요. commitment. 우리가 commit 한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헌신하는 것, 나를 드리는 것, 나를 통째로 집어넣는 것, 투신 그런 말이잖아요. 내 몸을 그냥 갖다 던지는 것. 예, 전념이 그런 뜻인데 어,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것들이 찾아지면 전념하게 될까요? 내 삶에 가장 고귀하고 가치 있는 의미가 찾아지면 우리는 거기 전념합니다. 아, 내가 인생을 살다 보니 이게 진짜 중요해. 나는 내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건 이 대목이에요. 내가 이렇게 살면서 수없이 내가 경험했던 고통을 또 경험하고 또 경험하고 또 경험할 수 있겠지. 내가 내 인생 찾은 가치를 따라 살면 이 고통이 뭐예요? 또 무력감을 느끼고 또 실패감을 느끼고 또 사람들에게 버려지고 주변 사람 떠나가고 이런 경험 할 수 있겠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통제하지 말고 이제는 내가 찾은 그 가치에 그 의미에 나를 던져 넣자. 내 인생을 투자하자 거기에. 예, 이게 전념 행동을 만드는 거예요. 저는 여기 모이신 한 40분 되는 한 분 한 분이 2단계까지 오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오랜 시간 여러분들은 이 모임을 이렇게 하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어려운 시간을 통과하시면서 내 삶에서 뭐가 가장 소중하지? 내 인생에는 뭐가 가장 가치 있지? 이것을 찾으신 분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 달에 한 번 토요일 이 오전 시간을 이렇게 오롯이 쓰시는 거가 쉬운 일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게 의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기에 투자를 하시고 여러분을 여기에 던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사람마다 다르겠죠. 조울러 약국을 운영하시는 그 가족분들은 지금 찾은 이 가치가 조울러들과 가족들을 돕자. 우리가 경험한 이 아픔을 가지고 같은 아픔을 경험한 사람들을 내가 잘 돕는 일에 나를 던져 넣겠어. 이렇게 헌신하신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분들의 헌신에 감사한 거예요. 또 여기 모이신 한 분 한 분의 헌신에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삶의 가치와 찾아진 그 의미에 나를 하루하루 집어넣으면서 거기서 의미를 찾고 행복을 찾아서 통제하던 그 모든 노력, 모든 시간을 전념하는 그 행동에다가 넣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고통스러워도 조금은 괜찮아지겠죠. 예, 이런 방식의 치료를 하는 것을 수용 전념 치료라고 합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그럼 다음 두 번째. IFS, 이거를 내면 가족 체계 치료라고 합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핫한, 트렌디한 요즘 치료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IFS가 어떤 뜻인가?
여러분, 제가 여기에 한글로 넣어드렸으니까 한번 영어로 생각을 해보세요. 내면, internal. 그 다음에 가족은 family. 그 다음, 체계, systems. 예, 그래서 internal family systems theory.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영어 약자가 IFS, Internal Family Systems Theory. 그래서 한국말로는 내면 가족 체계 치료다. 예. 이게 가족 체계라는 말이 들어있으니까 이걸 만든 사람들은 가족 치료자였어요. 예, 이 치료의 기원은 가족 상담하는 분들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철학이라기보다는 방법론적으로 그래요. 가족 상담하는 분들은 말이에요. 상담자가 어머니, 아버지, 아들, 딸 이렇게 다 가족 하나하나를 다 모아서 만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한 사람 한 사람들한테 대화를 시도하고 그 어머니, 아버지, 아들, 딸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다음에 그 들은 이야기를 가지고 조율하고 가족들은 이 관계를 조율을 하는 거거든요. 가족 상담자들은. 그러니까 가족 상담자들이 자신들의 그런 방식의 치료를 하다 보니까 이거를 가족 사이의 관계에만 적용할 게 아니라 내 내면에 일어나는 일들, 내 내면 안에서 일어나는 소리들, 여기를 움직이고 다루는 데도 적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 발상의 전환을 하신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치료의 기본 철학이나 방법이나 뭐 이런 건 이렇게 돼요.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치료자 같은 내가 있는 거예요. 참 자기. 이걸 셀프라 그래요. 참 자기가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 가족들이 있죠. 가족들, 예, 엄마, 아빠, 뭐 아들, 딸, 그거를 이 사람들은 parts라고 해요. parts,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자기도 부분들도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 있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 나도 있고 내 부분들도 같이 있어요. 그런데 이 내면 가족 치료가 아주 잘 이루어지면 내 안에 있는 나와 셀프와 내 안에 있는 파츠들, 부분들이 잘 연결돼야 돼요. 예, 내 안에 있는 나와 내 안에 있는 부분들이 잘 연결되어서 내가 이 부분들을 잘 연결한다 할 때는 뭐가 필요하냐? 그게 지금 제가 창자기 아래 4개를 적어 놨잖아요. 이 잘 연결되는 게 치료 목표인데, 이 잘 연결되려면 우선 1번, 셀프가 내 파츠들, 내 부분들에 대해 긍휼함과 호기심을 가져야 해. 긍휼함과 호기심이 있어야 돼. 이 두 가지를 IFS 치료자들은 굉장히 강조합니다. 자, 선생님들, 여러분들, 내가 내 부분들에 대해서 긍휼함과 호기심을 가진다는 건 어떤 뜻일까요? 너 왜 그랬니? 어쩌다가 그런 일이 있었어? 너 어떻게 힘들었어? 너는 그래서 어떻게 해본 거야? 궁금해 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궁금해 하는 거예요. 호기심이에요. 또 하나는 긍휼함이에요. 긍휼하다는 거는 뭘까요? 이게 긍휼에 비슷한 말이 자비로움, 사랑스러움,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궁금해하는 마음만이 아니라 내 안에 있던 모든 파트들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 연민하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더 나아가서 고마워하는 마음까지를 다 담고 만나보는 거예요. 내 안의 부분들. 그러면 이제 부분들에 대한 말씀으로 갈 텐데, 가기 전에 긍휼과 호기심을 가지고 이 부분들과 참 자기가 잘 연결이 되게 되면 그 과정에서 나는 이 각 부분들을 잘 목격할 수 있어요. 죄송해요. 목격할 수 있어요. 그동안은 눈을 질끈 감고 있었어요. 그동안은 내가 약해서 보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눈을 뜨고 볼 수 있어요. 목격할 수 있어요. 목격하고 나면 긍휼과 호기심을 가지고 목격하고 나면 아, 그랬구나라는 걸 알아차리게 되잖아요. 그렇게 알아차리게 되면 내가 이 세 부분을 조율을 할 수도 있고 주도를 해나갈 수도 있어요. 조율을 해나갈 수도 있고 주도를 해나갈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 오케스트라 할 때 그 오케스트레이션이라고 하는 단어가 조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조율과 주도를 생각하시면 그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지휘자를 떠올려 보시면 좋아요. 예. 지휘자가 오케스트라를 지휘할 때 지금은 바이올린이 막 움직여요. 그러면 지금 바이올린 연주할 때예요. 그러면 바이올린 나와요. 이렇게 하죠. 지휘할 때. 그러나 잠잠해져서 그 콘트라베이스가 해야 될 때는 바이올린 들어가고 자 이제 콘트라베이스 조용하게 이렇게 지휘를 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힘이 생긴 자기는 긍휼과 호기심을 보면서 부분들을 만나고 각 부분들을 지휘해 나갈 수 있다는 말이에요. 자, 너가 지금 시끄럽구나. 좀 더 시끄러워도 돼. 나는 너를 견딜 수 있거든. 그 다음, 너 지금 관리자가 나왔구나. 아, 관리자 너 좀 이제 들어가도 돼. 내가 이젠 조금 관리할 수 있게 됐거든. 네가 아니라도. 지금 소방관이 출동을 했네. 그동안 나를 지켜주느라고, 네 불을 꺼주느라고 고생 많았어. 고마워. 그런데 괜찮아, 이제는. 너가 그렇게까지 안 나와줘도 괜찮아. 자, 소방관 잠깐 들어갈래? 또는 지휘를 한다는 거는 추방자가 나왔어요. 너 지금 너무 부끄럽구나. 너 지금 너무 죄책감이 드는구나. 그냥 느껴도 괜찮아. 그냥 너 거기 있어도 괜찮아. 소방관 출동 안 해도 돼. 이렇게 지휘를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소방관, 와서 살짝 불만 좀 꺼주고 갈래? 지금 너무 불이 크게 났어. 근데 이전같이 완전히 물을 들어붙진 않아도 돼. 그냥 가루만 살짝 뿌려주고 갈래? 이렇게 조율할 수도 있죠. 예, 그런 힘이 자기한테 생겨가도록 돕는 게 IFS 치료의 원리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이 치료의 핵심은 사실 이 부분들에 대한 이해일 거예요. 예, 이 부분들. 크게 이 부분들은 추방자와 관리자와 소방관으로 나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죠.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뉜다고 추방자와 관리자와 소방관으로 나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죠. 왜냐하면 관리자와 소방관은 기능이 똑같아요. 뭐냐 하면 추방자를 보호하는 거예요. 관리자와 소방관은 보호자들이에요. 프로텍터들이에요. 그러면 무엇을 보호할까요? 추방자의 고통, 추방자의 아픔을 보호해 주는 겁니다. 그럼 추방자의 아픔은 이게 이제 그 증상에 따라 뭐 달라질 수는 있겠으나 이게 이제 조울증 환자들에게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관계에 굉장한 상실이 있다. 뭐 관계라기보다는 그냥 상실이라고 생각하시면 더 편할 수 있어. 내 인생에는 크게 빼앗겨 본 경험이 있다. 그 빼앗긴 것들이 무엇인가 하면요. 따뜻함, 함께 있음, 자랑스러움, 자부심, 뭐 가치로움, 편안함, 뭐 우리가 갖고 싶었던 것들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조금은 심각하게 빼앗겨 봤기 때문에 그 자리가 아프다는 거죠. 예, 그렇게 되면 그런 게 빼앗겨진 경험을 하면 부끄럽기도 하고 죄책감이 들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이게 다 편치 않은 경험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편치 않은 경험들을 두 가지 프로텍터, 관리자와 소방관이 보호해 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데 관리자의 이름하고 소방관의 이름이 조금 달라요. 관리자의 이름은 사전 예방 보호자예요. 보호자긴 보호자인데 사전에 미리 보호하는 거예요. 예. 사전에 미리 무엇을 보호할까요? 추방자의 아픔을 보호하는 거예요. 예, 추방자의 지금 이런 수치, 죄책, 두려움, 부끄러움, 혼자 남은 외로움, 공포 이런 것들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려니까 이 매니저, 관리자들은 주로 잘하고 완벽한 방식을 취해요. 그렇겠죠? 잘해야 부끄럽지 않고 완벽해야 부끄럽지 않죠. 떳떳해야 부끄럽지 않죠. 예, 또 잘하고 완벽하고 또 괜찮아야 버려지지 않아요. 그렇게 해야 안전한 거예요, 내가. 예, 그렇기 때문에 우선 추방자의 아픔이 나오기 전에 나를 먼저 잘 관리를 해줘요. 이 부분이 성격의 구조와 연결이 되는 거죠. 네, 이 부분은 너무 큰 덩어리라 제가 지금 언급하지 않겠는데 사실 내가 만든 성격은 나의 사전 예방 보호자입니다. 나의 아픔으로부터 살아남기 위해서, 나의 아픔으로부터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해서 뭔가를 계속 습관적으로 하다 보면 그게 나에게 딱 달라붙은 성격이 되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관리자는 성격의 구조랑 연결이 되는 주로 뭐 잘하기, 완벽하기 또는 뭐 일단 피하고 보기, 일단 관계를 멀리하고 보기, 여기 다 해당이 돼요. 미리미리 보호하는 거예요. 소방관은 뭘까요? 영어로 추방자는 엑사일이라 그래요. 엑사일. 추방해버리는 거. 그 다음 관리자는 매니저라 그래요. 소방관은요. 말 그대로 파이어 파이터라 그래요. 그러면 언제 소방관이 출동하여 추방자가 나한테 탁 느껴질 때, 추방자가 나에게 탁 다가왔을 때, 그때 소방관의 또 다른 별명은 사후 즉각 보호자예요. 사후 즉각 보호자. 무슨 말이에요? 일 생겼다. 이런 말이에요. 나에게 이미 일이 일어났다. 그런데 그러니까 불 끄러 빨리 즉각 나를 보호하러 출동해 주세요. 사이렌이 우는 거예요. 삐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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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우는 거예요. 빨리 출동해. 큰일 났어. 사후 즉각 보호자예요. 그러면 이 보호자는 어떻게 할까요? 조증 방어를 하게 되겠죠. 나에게 지금 너무 부끄러워. 내 너무 죄책감을 느껴. 나 너무 실패감이 있어. 나 지금 혼자 있는 것 같아. 너무 외로워. 이러는 순간 그거를 빨리 해결을 해야 되니까 그냥 유머로 막 아주 재미있는 소리를 해가지고 딱 모면을 하든가 아니면 뭔가를 막 사가지고 나를 보상하든가 아니면 나를 왜 이렇게 실망시키는 거야, 당신. 왜 이러는 거야? 이러면서 그를 막 공격하거나 충동적으로 해코지를 하거나 아니면 해리나 망상 방어를 하거나 나는 그런 사람 아니잖아. 이런 사람이잖아. 난 그렇게 안 살잖아. 이렇게 살잖아. 그러면서 내가 이런 나와 분리를 시키고 내가 원하는 나의 모습으로 나를 만들어버리고 아니면 너무 외로웠던 나 너무 외로워. 나 너무 공허해. 이런 고통이 나를 탁 엄습하면 바로 성관계를 맺거나 불을 끄는 거죠. 일단. 이런 방식의 출동하는 소방관의 기능이 우리한테 생기게 되는데요. 다시 말씀드려요. 이 치료가 잘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관리자가 줄어들고 소방관이 줄어들고 뭐 추방자가 어떻게 그런 게 아니라고요. 치료의 원리는 내가 긍휼함과 호기심을 가지고 고마워하면서 너 그동안 나를 보호하느라고 많이 애썼어. 너 그동안 정말 많이 수고했어. 내가 너의 노력을 알아.
진짜 고마워. 나를 도와줘서. 모든 파트들에게 Thank you. 여러분의 어프리시에이션을 충분히 표현하면서 그런데 이제 내가 조금 괜찮아졌으니까 너는 좀 물러가 있어도 괜찮아. 너가 그렇게까지 강력하게 출동하지 않아도 괜찮아. 하는 이 오케스트레이션, 조율을 내가 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혹시 기독교인이 계시면 제가 뭐 딱 한 말씀만 드릴게요. 성경적인 관점으로 IFS 이론을 본다면 참 자기가 인본주의적인 IFS 상담자들은 인간 자체가 갖고 있는 힘을 믿어요. 예, 저도 믿어요. 제가 믿는 그 힘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한 인간을 제가 믿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내가 회복이 되려면 사실은 성경이 얘기하는 건 내가 나를 보호하렸던 방법들을 알고 내려놔야 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서 말하는 관리자와 소방관 기능은 내가 내 파트가 나의 추방자를 보호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어떤 데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면 나의 추방자에 나와 연결돼서 찾아와 주시고 나의 추방자, 내가 만나서 내가 이렇게 아프고 고통스러울 때 거기 함께 하시고 나를 가치롭게 하시고 나를 존엄하게 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 다시 말씀드리면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 나와 연결된 그 하나님과 내가 힘있게 추방자, 내가 안전하게 추방자의 방문을 할 때 나는 내가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관리하지 않아도 되고 소방관 출동시키지 않아도 되는 거죠. 이렇게 저는 성경적으로 IFS 이론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코어스의 자기심리학 이야기예요. 코어스의 자기심리학의 기본적인 구조는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들은 자기 대상이라고 하는 경험, 자기 대상이란 건 어떤 거냐 하면은 살면서 나하고 관계 맺는 주변의 중요한 대상들이 나의 욕구를 어느 정도 만족시키든지 뭐 만족시키지 못하든지 이러면서 살아주겠지요. 그럴 때 나랑 관계를 맺어서 나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그 대상, 그걸 우리는 자기 대상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 자기 대상의 경험이 많이 결핍이 되면 그러면 오른쪽으로 가보세요. 내가 나를 스스로 부풀리게 돼. 내가 나를 스스로 부풀리게 돼. 왜냐하면 이 결핍된 나로서 살기는 너무 힘드니까요. 여러분들 해 아래 새로운 게 없죠. 지금 이 부풀린 자기 얘기 들으니까 뭐랑 연결이 되십니까? 조금 전에 IFS의 관리자와 소방관이 떠오르지 않으세요? 예, 내가 아픈 상태로는 인간은 살기 참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를 부풀린다고요. 예, 부풀리는 자기. IFS 이론의 추방자 경험이 지금 자기 대상 결핍 경험하고 연결되겠죠. 우리가 공부한 거를 연결해 보면. 예, 그래서 자기 대상 경험이 결핍이 되면 그러면은 사람들은 나 스스로를 부풀려요. 그리고 이 부풀린 지점에서 증상이 나온다고요. 어려움이 생긴다고요. 그래서 치료의 원리는 이렇게 돼요. 치료자가 결핍됐던 자기 대상이 먼저 되어줘요. 상담자들이 그래서 10번이고 20번이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1년이고 2년이고 사람들의 아팠다는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핍됐던 자기 대상 경험을 제공을 해줘요. 그리고 두 번째는 상담자가 당신은 이렇게 힘들었군요. 당신은 이 대상 경험이 너무 없어서 어려웠겠어요. 라고 공감을 해줘요. 상담자의 자기 대상 경험과 공감을 통해서 환자들은 드디어 최적의 좌절을 경험할 힘을 만든다는 거예요.
부풀렸던 나를 쭈그릴 수 있는 용기를 낸다는 거예요. 그러나 부풀렸던 내가 쭈그러들어도 여기 보면 응집적 자아라 하잖아요. 쭈그러들었지만 괜찮아. 쭈그러들었지만 난 단단해. 이런 느낌을 상담자와 함께 이 최적의 좌절을 지나가면서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예,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응집적인 자기가 만들어지는데 그 응집적인 자기, 부풀렸던 데서 쭈그러들어서 과대하거나 환상적이거나 아니면 충동적이거나 그렇지 않고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또는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원리로 그때의 나의 가치, 그때의 나의 이상, 그때의 나의 능력에 집중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원리예요. 여러분들, 해아래 정말 새로운 것이 없죠? 지금 응집적 자아 얘기를 들으시면은 수용전념 치료에 뭐가 떠오르세요? 전념, 전념이요. 고통스럽지만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전념할래요. 하는 그 전념 상태가 응집적 자아의 상태지 않겠어요? 자, 그러면 조금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 자기 대상이라고 하는 건 어린 시절 부모님하고 살면서 이 세 가지 대상으로 경험이 되는데 거울 대상, 쌍둥이 대상, 이상화 대상 경험이 있답니다. 거울 대상이라는 건 나를 비춰주면서 이렇게 말하는 엄마 아빠예요. 네가 최고야. 너 진짜 정말 너가 되게 소중해. 너는 진짜 존엄해. 그 가치를 알아주는 대상이라는 거죠. 어떨 때 우리가 이런 느낌을 다 갖지요? 부모님이랑 살면서 바쁜데도 나랑 같이 옆에 있어 줄 때요. 엄마 아빠 분명히 바쁜 거 아는데 나를 위해서 시간을 내주고 있을 때 아, 엄마에게 아빠에게 내가 소중하구나. 이런 걸 느끼죠. 또 어떨 때 그렇죠? 입이 터지도록 막 먹고 있는데 내가 봐도 지금 나는 너무 흉한데 엄마 아빠가 내가 막 먹고 있는데 옆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네가 먹는 모습만 봐도 배부르다. 그러고 미소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가치감을 느껴요. 아, 엄마 아빠한테 난 소중하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조울증이요. 생물학적인 요인들이 있어요. DNA 영향 굉장히 많이 받는 병이에요. 그런 소인을 우리가 갖고 태어난 건 참 마음 아픈 일이죠. 그런데 이게 소인은 있지만 발병이 된다는 거는 뭔가 자극이 있었다는 뜻이에요. 예, 우리는 그것을 알아서 회복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 자극이 되는 요인 중에 이런 거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여기 계신 가족 여러분들도 사시면서 그냥 내 존재로 내가 엄마 아빠한테 너무 가치 있고 존엄하지. 두 분에게 나는 너무 따뜻한 아이지. 이런 경험이 우리에게 그럼 충분했나. 이런 거를 한번 열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충분히 받은 부모님들이 자식들에게 그걸 오롯이 잘 전달해 줄 수 있잖아요. 예. 여러분들은 지금 이미 그걸 시작하신 분들이죠? 여러분 가족하고. 예. 그런 점에서 제가 박수를 보내요. 쌍둥이 대상 경험은 부모님들이 나를 향해서 엄지를 쭉 들면서 너가 그래서 능력자야. 야, 너 이것도 진짜 잘하는구나. 저것도 정말 잘해. 이렇게 나의 능력감을 확인해 줄 때 우리는 쌍둥이 대상 경험을 했다 그래요. 또 엄마 아빠를 보니까 내가 정말 엄마 아빠만큼이나 능력을 발휘하면서 살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미러링이 되는 그런 관계에서 능력감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상화 자기 대상은요. 위로와 진정을 제공해주는 대상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나에게 내가 불안하고 외롭고 혼자 남아있고 너무 화가 나고 너무 어쩔 줄 모르는 상황이 됐을 때 부모님이 어깨를 다 감싸 안으면서 괜찮아. 내가 있잖아. 너 화나지? 나한테 다 말해. 너 짝꿍이 너한테 뭐라 그랬다고? 내가 가서 혼내줄까? 뭐 이런 엄마 아빠 있잖아요.
네, 그런 엄마. 그가 있어서 내가 안전하고 든든한, 그가 있어서 내가 위로와 진정을 얻을 수 있는. 그런데 제가 말이에요, 상담을 하다 보면 그가 있어서 내가 더 불편하고 불안하고, 그가 있어서 내가 더 화가 나고 부끄럽고, 이랬던 어머님, 아버님들이 사실 더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면 그분들이 우리에게 정말 위로와 진정을 제공해 주셨겠습니까? 그래서요, 이 세 가지 대상이 결핍이 되면은 부풀려요. 조증 방어를 하고, 난 아니야. 그러고 행동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치료자의 이런 좋은 자기 대상 경험과 공감을 통해서 최적의 좌절을 겪어가면서 응집적 자아를 만든다. 예, 이런 게 이제 자기 심리학의 원리인데, 뭐 한 3분만 이 사례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여러분들 궁금한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 박사께서 2021년도에 한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으로 내신 논문이에요. 제가 질의응답 받는 동안 여러분들 궁금하시면 이 논문 원문 다운로드 받은 거를 채팅창에 올려놓을게요. 그러면 궁금하신 분들은 가져가셔도 좋겠습니다. 이분이 내적 표상과 행동화를 중심으로 조울증 내담자의 정신분석학적 사례 연구를 해보셨어요. 얼만큼 했는가, 얼만큼 오랫동안 만났는가 하면은요, 2020년 3월부터 2021년 5월까지 1년 2개월을 만나셨더라고요. 그리고 58회를 상담하셨어요. 예. 그래서 어떤 작업들이 있었는가 말씀드리기 전에 이 조울증 내담자는 어떤 분이었는가, 일남 삼녀 중에 막내, 세 번째 딸이었는데요. 어, 날 때부터 아들이 아니어가지고 엄마 아빠가 저기로 밀어놓은 아이였어요. 출생부터 존재를 거부당한 거예요. 아들이 아니어서. 그리고 아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편애를 경험하는데 집도 굉장히 가난했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편애를 경험하느냐 하면 언니가 둘이잖아요. 막내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가난한 집에 세 번째 딸은 자기 옷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기 옷이 없어요. 계속 물려 입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위해서 엄마 아빠가 새 옷 한 번을 안 사주면 나는 가치 있는 존재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나는 아들도 아니고 언니처럼 새 옷을 입을 수 있는 존재도 아닌 거예요. 이렇게 이분이 편애와 무가치함과 이런 것들을 이제 경험하시면서 사는데 특히 이 가난이 문제였어요. 너무 가난해가지고 왜 그 전셋집을 얻으러 들어가면 식구를 물어보잖아요, 옛날에. 몇 명입니까, 식구가. 그러면 조금이라고 말해야지 전세를 얻는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이 막내를 전세를 얻으러 다닐 때 친척집에 보내는 거예요. 너 거기 좀 살고 있어. 우리 전셋집 얻을 동안. 어떤 느낌이 들겠어? 나만 버려진 거예요, 나만. 나는 정말 가치가 없고 버려진 존재인 거죠. 엄마 아빠가 집 구하는데 나는 아예 식구로 끼지도 않고 싶어 해. 이런 느낌도 들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분의 이렇게 상처받은 영혼이 어떤 일들을 만들어내게 되냐면 이제 결혼을 하기 전에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원조 교제를 시작하게 만든 거예요. 왜냐하면 원조 교제를 하니까 그 아저씨가 내가 예쁘대. 그리고 그 아저씨가 나한테 돈도 줘요. 그래서 난 그 돈을 가지고 옷도 사 입고 예쁘게 아들 꾸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 원조 교제를 멈출 수가 없다가 결혼을 하는데 너무 가난해서 콘센트 집에 사는 그다음 결혼식도 못 올리는 그런 남편하고 결혼을 해요. 왜냐하면 이 집에서 탈출하고 싶어서. 예,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이 남편이 자꾸 다른 여자한테 눈이 가는 것 같은 거예요. 예. 왜냐하면은 자기 아버님도 외도가 있으셨거든요. 예, 그렇게 가난하게 우리를 잘 돌봤던 본인의 아버지도 외도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 이 인간이 말이야, 우리 아버지처럼 또 저렇게 바람을 필래나? 이러면서 정말 이 사람이 외도를 하면, 내 남편이 외도를 하면 나는 버려지는 여자가 되기 때문에 그 남편을 향해서 증거도 없이
엄청난 공격성을 퍼붓는 거예요. 이렇게 화를 내고. 이렇게 살다 보니 그 아드님이 게임 중독이 됐어요. 그래서 그 아드님의 어마어마한 그 게임비를 이분이 빚을 내서 다 갚아주고 있었어요. 상담이 시작이 될 때. 그래서 그 비슷한 게임비를 갚아주고 있던 거를 모르게 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그걸 알고 남편이 너무 화를 내면서 이제 이혼이야. 난 너랑 더랑 못 살겠어. 이렇게 되니까 이제 상담에 찾아오시게 됐다. 그런데 이분을 1년 3개월 정도 상담을 하신 이 김희영 선생님께서 이렇게 포뮬레이션을 하셨더라고요. 내적 표상. 이런 그 배경을 가진 이 조울증 내담자는 거절하는 대상과 소외당하는 나, 비난하는 대상과 불안이 높은 나, 나에게 무관심한 대상과 우울했고 무력한 나, 이 내적 표상을 보상하기 위해서 행동화를 어떻게 했는가? 무분별한 성행위, 과대망상적인 행동, 원시적인 공격성으로 행동화가 나타났었다. 그런데 화살표 아래 부분은 상담이 진행되고 나서의 결과물이에요. 그런데 내적 표상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이 내적 표상이 바뀔 때에는 대상 경험이라고 하지요. 관계 경험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관계 경험은 거절에서 수용으로, 비난에서 신뢰로, 무관심에서 애정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용받아본 내가 표현할 수 있게 됐고, 믿음을 받아본 내가 불안이 완화되었고, 애정, 사랑을 받아본 내가 생기를 느끼게 됐다는 거죠. 그러고 나니까 이 행동화에 어떤 변화가 있었냐 하면 무분별했던 행동에 책임감이 생겼고 과대망상적으로 그렇게 행동하던 내가 나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게 됐고 그다음에 원시적인 공격성을 뿜어내던 내가 그 공격성을 조절할 수 있도록 조절 가능한 범위 안으로 줄여 나갈 수 있었다. 이것이 이 상담의 결과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르겠어요. 2021년 5월에 종결이 됐기 때문에 3년이 조금 더 지났는데 이분이 지금까지 어떻게 메인테인 잘 조절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성공적으로 여기까지는 상담이 소개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1시간 10분 정도를 더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우선 어떠셨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신상담으로 본 어쩌고 우울증 뭐 이렇게 말씀을 지금까지 드렸는데 네. 거듭 말씀드려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삶에 대한 공감이 되시길 바라고 또 여러분의 삶의 설명력이 되시길 바라고 더 나가서 그 코어 자기 심리학에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자기 대상 경험 그걸 어떤 인간이 완전하게 채워줄 수 있어요. 결국 그 자기 대상 경험은 제가 신뢰하는, 제가 믿는 가치 체계로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궁극적인 대상이 되어주시고, 결국은 우리가 마지막에 응집적인 자아가 만들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을 자기 대상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이 자기 것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을 드는 거죠.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이상과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살아가는 연습을 계속 할 때 저는 코어 심리학의 관점으로 성경적인 회복이 일어난다고 또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종교가 없으신 분들에게는 양해 말씀 구하는데 제가 갖고 있는 종교 체계에서는 자기 심리학의 회복에 성경의 진리는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게 있으신가요? 예, 아마 궁금한 것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뭐, 시간 너무 의식하지 마시고, 어차피 다 망가진 스케줄입니다. 이게 너무 좋아서. 그래서 여러분들 질의응답 하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어느 분이든지 손들어서 표시해 주셔도 되고 직접 마이크를 열고 질문하시면 됩니다.
어느 분이든지요? 좀, 네, 우리 쫑 박사님, 네, 예, 예. 저기, 질문 드릴 거는 되게 많은데, 제가 질문을 독점하면 안 되니까, 나중에 좀 어떻게 물어봤으면 좋겠고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제일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두 가지로 그냥 얘기를 하면은, 첫 번째는 사람이 다 이런 경험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병적으로 발현되고, 어떤 사람은 병적으로 안 발현되고 그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게, 이게 원래 유전적인 자연 선택에서 해갖고 세대가 진행되면은 걸러지지 않고 왜 이런 뇌질환 당사자가 남아있는지.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네, 두 번째 질문은 해갖고 이제 약학에 대한 질문인데, 뭐냐면은 조현병 약물을 해갖고 조울증에서 치료가제로 쓰이는데, 네. 조울병 약물인 그 중에서 이제 기분조절제 같은 경우에는 왜 특별히 기분조절제도 사실은 해갖고 우울증에도 효과가 있어야 되고 조현병에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특히 기분조절제 같은 경우는 왜 임상적으로 해갖고 조현병이나 우울증에는 임상적으로 그렇게 효과가 별로 없는 걸까요? 음, 약물과 예, 유전적인 선택. 네. 첫 번째 질문은 지금 이제 통계적으로 조울증의 가족력이 영향을 미치는 그 확률이 25에서 30%까지 나온단 말이에요. 예, 그거는 정말 좀 안타깝지만 쥐인 안에 생물학적인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병 중에 하나로 지금 조울증이 알려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질문하신 대로 그럼 같은 쥐인을 가지고 있는데 누구한테는 발병을 하고, 그죠? 같은 또 환경 안에 같은 양육을 받는데 그게 전제인가요, 홍 박사님? 아니, 첫 번째 질문의 포인트가요. 뭐 예를 들면 다른 것보다 해갖고 유전적으로 계속 걸러지면은 해갖고 뇌질환 이런 거 같은 경우가 유전적으로 생존에 불리하니까 점점 줄어들어야 되는데 왜 남아 있을까요? 진화론적인 측면에서 예, 말씀하시는 진화론적으로 거군요. 봤을 때, 그러니까, 진화론적으로 봤을 때 저는 사실 이걸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생각해요. 조울증이나 조현병이 해갖고 그런 어떤 유전적인 발현이 예. 무조건 어떻게가 생존에 있어서 불리하기만 하면은 해갖고, 없어지지 않았을까, 걸러지지 않았을까 음, 생각하는데 왜 남아있을까? 그게 의문이 있고요. 예. 그렇군요. 저는 적자 생존의 진화론의 가치를 그렇게 잘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예, 죄송해요. 지금 저희가 그라운드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홍 박사님. 예, 그래서 이건 첫 번째는, 예, 두 번째는 약물입니다, 약물. 약물은 약물은요, 해갖고, 이 약물은 그 기분조절제, 항불안제, 항우울제, 항정신병약. 이게 네 종류가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항우울제는 여러분 아실 거예요. 세로토닌의 농도를 뇌 혈관 안에 일정하게 좀 유지를 시켜 놓는 기능을 해요. 어떤 기전을 통해서냐 하면 세로토닌하고 화학적으로 구조가 거의 유사한 그런 약을 프로작 이런 게 그런 거예요. 화학적으로 세로토닌하고 구조가 굉장히 비슷해서 신경 말단에서 세로토닌이 이렇게 흡수가 될 때 이 세로토닌은 혈중에 남기고 이 그 뉴런의 신경 말단의 구조가 가장 비슷한 것끼리 이렇게 열쇠, 자물쇠 원리를 아세요? 이렇게 구조가 비슷하면 이렇게 딱 맞잖아요? 열쇠, 자물쇠가. 예, 그런데 이렇게 그 공간 안에 구조적으로 이렇게 딱 맞을 때 신경 말단에서 세로토닌이 신입수 안으로 쏙 빨려 들어가게 된단 말이죠. 전달 과정에서. 근데 생각해 보세요. 항우울제는 여기에 세로토닌하고 구조가 거의 비슷한 거를 집어넣었어요. 경구 투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피로 녹아서 들어가면 얘가 달라붙는 거예요, 얘가. 세로토닌 대신에 약물이 달라붙은 약물이. 그러면은 여기가 딱 차단이 되겠죠. 길이 막히겠죠. 이 세로토닌이 안으로 들어가면 길목을 막아준다고요.
그래서 세로토닌이 요 안에 빨려 들어가서 농도가 떨어지지 않게 혈중의 세로토닌의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기능을 하는 게 SSRI. 그러니까 세로토닌 선택적. 제가 여러 번 질문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예. 기분 조절제는 왜 조현병이나 우울증에 쓰이지 않는 걸까요? 그 인상적으로. 이유는요, 기분 조절제는 정말 말 그대로 기분 조절제예요. 예, 뭐냐 하면은, 그 우울증과 조증, 우울한 상태와 떠 있는 상태가 서로 왔다 갔다 진행되는 것들의 균형을 잡아주는 데 역할을 하거든요. 지금 제가 머리툼이나 이런 것들. 그걸로 하면은 우울증에도 치료에도 기분 조절제가 쓰일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왜냐하면은 우울한 상태의 사람들이 조증으로 넘어가진 않거든요. 기분을 조절한다는 거는 우울증과 조증, 요 상태의 감정 상태를 균형을 맞추는 거기 때문에 우울한 사람들은 조증으로 넘어가는 경우들이 별로 없으니까 기분을 조절을 해주는 기능은 따로 필요하지 않은 거죠.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답이 안 저는 됐으면 그래서 지금 이게 저 조증만 기분 조절제가 사실 효과가 있는 게 아닌가. 기분 조절제가 우울증에서는 해갖고 효력이 없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해갖고.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울증의 기본 작용 기전이 우울할 때는 세로토닌의 농도가 피 안에서 떨어지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우울증의 항우울제의 작용 기전은 기분을 그냥 위로 올려놓는 기능만 하는 거죠. 올라가 있는 기능을 떨어뜨리는 기능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 네, 설명이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문이 지금 두 사람이 저한테 보이는데, 먼저 본인님이 손을 드셨고, 그 다음에 이소령님이 또, 그 다음에, 그래서 두 분이 이어서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본인님부터. 안녕하세요. 사실 저는 오늘 내용을 많이 알아듣기가 되게 너무 어려운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궁금한 게 있어요. 저희 네, 남편이 아픈데, 네, 남편은 아버지가 되게 그러니까 상처를 많이 받았고, 그렇지만 그 아버지에서 지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고, 벗어날 수 없고, 음, 결국엔 그것을 의지하고, 그러나 또 그 마음 안에 가장 분노와 미움과 그런 게 두 개가 같이 일어나면서, 사실 얼마 전에 아버님이 저희 전화가 오셔가지고 한 20분 정도 그냥 새벽에 막 화를 내신 거예요, 남편에게. 그때 이후로 남편이 너무 잘 지내다가 완전히 지금 우울 상태로 완전히 들어갔어요. 음, 지금도 사실은 집 가라지 밖에 차를 세워놓고 거기 혼자 누워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심각한 상태가 한 3주 만에 갑자기 와버린 거예요. 그 전화를 받고 폭언을 듣고. 음,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이것들을 이렇게 좀, 음, 솔빙을 해서 나갈 수 있는지, 그리고, 배우자로서 어떻게 서포팅 하면서 갈 수 있는지를, 그리고 또 헷갈리는 게 제가 차라리 그런 아버지 곁으로 가 있는 게 나은 건가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지금 이제는. 네. 참고로 우리 본인님과 남편은 현재 미국에 계시는 거고, 그렇죠? 네, 그리고 아버님은 이제 한국에서 지금 전화하신 거죠. 그렇죠. 국제 그것을 전화를 하셨군요. 네, 최 교수님. 네. 배우자로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지금 질문 굉장히 감사해요. 그거는 이제 봉희 씨께서 남편에게 어떻게 내가 도움을 줄 수 있을까 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질문하신 거니까요. 그래서 그냥 뭐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부모님이 못 준 사랑을 주면 되거든요. 또 부모님께 받고 싶었던 사랑. 내 남편이 부모님께 받고 싶었던 사랑.
그러면 그 사랑이 어떤 거겠어요? 비난하지 않고, 나한테 화내지 않고, 거절하지 않고, 그런 사랑이겠죠. 그래서, 저는 참 남편이 되시는 분이 복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내분이 여기 와서 이렇게 같이 강의도 들으시고 도움을 받으시려고 하는 이 자체가 남편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어, 아내분께서 나는 아버지가 당신을 보듯이 보지 않아요. 또 당신 이런 점에서 참 훌륭한 사람이에요. 당신은 나한테 이렇게 든든한 남편이에요. 경험하신 게 있다면 어,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가 가장 크게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님 전화는 남편에게는 굉장한 트리거가 됐겠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조울은 우울의 뿌리가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그렇게 지금 국제전화를 해가지고 소리를 지르면서 화를 내시는 그 안에 어마어마한 비난에 담겨 있을 수 있고, 그러면 남편은 그 비난을 일단 하나 꾹꾹 삼키잖아요. 그래, 나는 이런 사람이 분명해, 마땅해. 이렇게 되면 자기를 계속 누르면서 기분이 얼마나 처지겠습니까? 그래서, 우선은 본인 씨께서 아내로서 많이 힘드시겠지만, 당신은 나한테 이렇게 소중하고 든든하고 굉장히 괜찮은 남편이에요. 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게 당장 가장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아이고, 우리 이소령 님이 질문을 하고자 하셨는데, 여기 채팅란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교수님 근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한 따뜻한 강의 감사합니다. 교회 식당 봉사가 있어서 먼저 나가야 된대요. 지금 싱가포르에서 들어오셨는데 아마 아, 교회 식당 봉사가 됐기 때문에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그거는 좀 예, 양해를 바라고 그다음에 이제 에, 혹시 잠깐만요. 제가 여기 박주영 님이 여기 질문 던졌는데 진화론적 관점에서 왜 조울증은 점차 세대에 거쳐서 사라지지 않았나라고 여쭤보신 것 같은데 저의 성경적 세계관에 기반해서 아래 구절들이 생각났습니다. 해서 우리 요한복음 9장 2절부터 3절 우리 뭐 잘 아는 거죠.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누구의 죄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한 거다라고 생각한다라고 답변을 주셨어요. 우리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외에 네, 또 혹시 질문이 한 분 정도 더 받고 이제 끝내고 최 교수님 보내드리고 혹시 남은 분들 서로 좀 애프터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면 잠깐 서로 좀 갖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어느 분이 마지막으로 질문하시겠어요? 예, 제가 지금 다 보이질 않아가지고 혹시 손을 드셨는데도 못 봤다면 양해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직접 마이크 켜고 물어보셔도 되겠습니다. 네. 예,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최 교수님의 좋은 강의를 들으면 지금 우리 캐나다의 베로니카 질문 네 해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저는 뭐, 다른 질문들이 많을 것 같아서 그냥 안 여쭤보고 넘어갈 것 하다가, 뭐, 마지막이라고 하니까. 예. 네. 일단 교수님 학사 전공이 약학이셨잖아요. 네.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그러니까
부작용을 저는 많이 겪었던 사람인데, 제가 28년 차 조울러거든요. 지금 이제 약을 잘 먹고, 다행히 부작용에 관련된 약도 가지면서, 다행히 뭐, 사이드 에펙트 다 없어져서 좋은데, 지금 그거는 이제 나중에 혹시라도 또 기회가 된다면 여쭤보겠고, 제가 아까 말씀하신 게 조울증의 그 베이스 자체가 우울 기제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게 예전에 수젠정 박사님한테는 또 여쭤본 거고, 다행이라고 말씀해 주신 부분인데, 저는 조울증에서 조증만이 있어요. 우울증이 없어요. 너무 다행인 건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27년 동안 계속 그래왔던 것 같아요. 근데, 물론, 기본적으로 사람이 뭐, 그러니까 우울이나 조울이 없는 사람도 문득 막 우울해지거나, 아, 나 왜 이러지 하는 그런 게 오듯이 가끔 그런 게 오긴 하는데, 이제 그런 우울이나 약간 디프레션이 올 때는 이제 그 상황을 어렸을 땐 그게 잘 안 됐는데, 지금은 뭐,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다든지, 밖에 나가서 뭐 걷는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서 벗어나는 거에 대한 트레이닝을 제가 좀 해서 이제 그게 가능한 건데, 그러니까 네. 제가 이게 약간 좀 특이한 케이스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저는 사람이 뭐든지 자기 경험만 알다 보니까 저는 다른 조울증 환자분들도 다 저랑 비슷한 줄 알았는데, 제가 보니까 이제 아들람을 통해서 고 대표님과 다른 분들도 많이 알겠는데, 제가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고, 거의 다 그 우울이 한 뭐 6분의 5라는 사람들이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이런 게 이 어떤 여태까지 리서치나 학문적인 연구에서 이런 케이스도 있긴 한지가 좀 궁금해서 예, 말씀을 드려봤어요. 저는 베로니카 씨께서 네. 본인이 지금 말씀하시면서 이미 아셨다고 생각해요. 뭔지 아시겠죠? 네. 우울기가 없었진 않을 거예요. 예, 그렇죠. 근데 그거를 어떻게 음. 조절하는지를 굉장히 잘 아셨던 거죠. 그럴까요? 네. 네. 굉장히 그 조절을 잘 하셨고, 다만 이제 조증 방어가 올라갈 때, 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놓쳤던 부분들이 있으니까, 네. 아주 잘 관리를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마지막으로 짧게만 그런데요. 이게 제가 이제 캐나다에는 아무래도 이런 리소스도 많고 너무 환경이 좋다 보니까 예. 그러니까 어떤 한국 사람말 한국말로 당사자 뭐 그 지원자가 있잖아요. 근데 네. 그분은 그 조울증을 앓다가 이제 약도 끊으시고 지금 그쪽 분야에서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카운슬링도 하시고 제가 네. 어떤 그런 동기가 같은 당사자들을 교육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시고 예, 음, 그런 병원에서 정신과 쪽은 그런 병원에서 근무를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제가 대면한 적은 없고 이메일로만 네. 주고받았는데 그런 경우도 있나요? 이게 완치라는 개념이 되는 경우도 간혹은 있나요? 그럼요. 아, 그럼요. 있군요. 네. 아, 저는 심지어 굉장히 음, 심각한 중독으로 오래 앓으셨던 분도 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메커니즘을 이해를 음, 하고 음, 그다음에 계속 조절을 하고 음. 그러니까 거의 재발 없이 지금까지 굉장히 잘 살고 계시는 분들을 뵙거든요. 단약을 하고도 약을 복용하지 않고도요? 그거는 조금 다르죠. 조울증은 음, 계속 약을 복용하셔야 그러니까요. 하고 중독은 사실은 중독에 듣는 약은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분은 이제 약은 들지 음, 않으시죠. 음, 예,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관해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네. 예,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네, 네. 조울증의 완치에 아주 드물지만 제 아내가 증인입니다. 제 아내가 대학생 때 지금으로 치면 조울이형 이었는데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이상이 없어졌어요. 지금까지 없어졌어요. 뭐 저는 남편 덕이라고 생각하는데 본인은 그렇게 전혀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예, 여기 질문 들어온 게 또 좀 있는데, 아이고, 최 교수님 괜찮은지 모르겠네. 네, 여기 청소년 좋을 아이 엄마입니다. 오늘 강의 너무 도움이 되었습니다. 시간을 겪다 보니 아이를 존재 자체로 수용해주고 사랑해주는 게 도움이 된다는 걸 깨달았지만 미성년자이다 보니 안전에 관한 일이나 비행, 감정 조절이 안 돼서 가족 구성원에게 폭언을 할 때 어느 정도 선을 지키며 받아줘야 하는지 가끔 고민될 때가 있습니다. 그랬어요. 네. 그래서, 네. 오늘 IFS에서 우리가 공부한 내용들 있잖아요.
그 관점으로 아이하고 대화를 나눠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가 이렇게 나한테 공격적이 되는 거, 그다음에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거, 이런 거 충분히 내가 알겠어. 네가 왜 이렇게 하는지를 알겠어. 왜냐하면 너는 이런 거가 지금 힘들잖아. 그러니까 청소년 자녀는 아직 자기 셀프가 다 만들어지지 않았잖아요. 강하지가 않았잖아요, 제 말씀은. 그러니까 어머님이 보조적인 셀프를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어머님이 너 이렇게 힘들었잖아. 그러니까 아마 네가 이렇게 하게 되는가 봐. 근데도 괜찮아. 네가 이렇게 하는 너를 나는 사랑해. 예, 어머니가 보조적인 셀프 기능을 해주실 수 있다 그러면 그 힘을 받아서 아이는 점점 조절력을 회복해 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아유, 감사합니다. 또 우리 아까 쫑 박사께서 진화론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표현한 게 있는데 읽어드리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 역시 성경적 관점에서 진화론적 자연 선택이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 질문의 의도는 뇌질환 유전자 형질이 열등한 것이 아니라 다양성의 관점에서 인류 전체에 긍정적 영향을 가져온다고 봐서요. 그래서 이제 좀 긍정적으로 본다 하는 그런 관점인 것 같은데, 예,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는 맞춰드려야 예일 것 같아가지고, 좀 아쉽지만, 그래도 아쉬워요. 하지만 이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최 교수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 모임을 응원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